자, 오늘 수업은요. 전 시간에 수업했었던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보완하는 반발계수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전 시간 얘기를 잠깐 연결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자, 어떤 일직선상에 질량이 m1인 물체가요. 속도 v1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동일직선상에 m2인 물체는요. v2로 달리고 있죠. 앞에가 빠르니까 잠시 후에 쾅 하고 부딪혔다 이거지. 부딪히고 난 다음에 M1은 속도가 좀 느려졌을 거고, 그리고 M2는 좀 빨라졌을 거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는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질량 M1인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M1V1과 M2V2를 합한 요 총량은 충돌이 끝난 후에 M1과 V1 프라임 더하기 M2와 V2 프라임의 합과 동일하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서로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사항들이 왕왕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그대로 해볼게. 여기 지금 질량이 1kg인데 속도가 10이래요. 그냥 질량 얘 또 1이야. 그 속도가 5예요. 그럼 쾅 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돌 후의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합시다. 자, 지금 질문이 V1과 V2가 얼마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적어보죠. 1kg, 단위 생략할게요. 10m/s, 1kg, 5m/s는 그리고 났더니 1 곱하기 V1 더하기 1 곱하기 V2.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았더니 미지수가 V1, V2 두 개가 있어. 식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속도 V1과 V2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의 개념을 더 도입하는데 보통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발계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계수는 2라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반발계수의 정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기술적으로 전체 값을 플러스로 두려고 하는 이런 건 뭐 그냥 기법이에요. 충돌 전에 상대 속도에 대한 충돌 후에 상대 속도다. 이렇게 정의되는 반발계수 2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다루어 볼까 봐요. 자, 문제는 반발계수를 배우려고 봤더니 상대 속도란 말이 나왔어. 상대 속도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죠. 하지만 뭐 들어본 게 다 기억나면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상대 속도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가 운동하는 관찰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운동하는 관찰자예요. 근데 운동하는 관찰자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정지한 상태 이렇게 착각한다. 자, 이게 가능합니까? 운동하는데 내가 정지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 일초에 수십만 킬로미터를 날아간다고.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우리가 실제로 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냥 정지한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고 또 우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느낌은 어때? 마치 태양이 우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관찰자가 내가 정지했다라고 착각해버리면 실제와 다르게 운동을 느낀다고요.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운동을 느끼게 될 때 그때의 느낌 속도, 그 느낌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학적 표현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크게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자, 상대 속도를 구하는 것 간단한 관계식을 적을게요. 상대 속도는 관측한 물체의 속도에서 관측한 사람의 속도를 빼준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식이 나오죠. 자, 상대 속도의 식들을 다들 보았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었을 테니까 한번 복습해 봤어요. 이왕 하는 거 간단한 예도 들어봅시다. 자, 지금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오,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또 얘도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얘가 10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얘는 5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누군가 하나는 관측자여야 되죠. 자, 편의상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릴게요.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장 치욕적인 질문이 그게 뭐예요? 눈이야. 응? 관측자의 눈을 그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느끼기에 얘는 어떤 운동이냐? 자, 일반적으로 관측물의 속도가 10인데 관측자의 반대 속도, 즉 마이너스 5를 더해주면 결과적으로 얼마의 속도가 나와요? 그렇죠. 10에서 5를 빼주니까 5만한 속도가 느껴지죠. 요게 바로 뭐다? 상대 속도다. 자, 뭔 소리냐? 얘가 보기에 나는 정지해 있고 얘가 5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얘는 현재 15의 속도로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는 10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 이때도 역시 상대 속도라는 걸 적용시키려면 당연히 관측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상대 속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관측하는 물체의 속도 5에다가 누굴 더하자? 나의 반대 속도를 더하자. 그럼 5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5지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상대 속도들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나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고 얘가 얼마로? 그치, 5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그러면 상대 속도가 뭔지 옛날의 기억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살아났어. 왜 뜬금없이 반발 개수를 얘기하는데 상대 속도를 얘기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 어떤 두 개의 물체가 빵하고 충돌할 때 두 개의 물체 중에 하나가 멈춰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통 운동하다 부딪히고 또 서로 마주보다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두 물체가 다 운동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5의 속도로 가는데 얘가 10으로 와서 꽝 하고 부딪히면 둘의 속도 차가 5죠. 또 다시 해볼게. 얘가 100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내가 105의 속도로 와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도 둘의 속도 차가 얼마야? 5란 말이야. 만약에 5000으로 달리고 있어. 근데 내가 5005의 속도로 달려와서 꽝 부딪혀도 역시 속도차는 5죠. 이 세 가지 충돌은 충격의 강도가 동일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발 개수를 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려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문자를 써야 되겠지. 만약에 한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게 확실하면 그냥 다가오는 물체가 얼마의 크기로 도착해서 충돌하는지만 알아내면 되겠죠. 자, 잠깐 정리해 볼게. 그럼 이 위의 그림에서
여기다도 관측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측자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편의상 앞에 있는 애한테 눈을 그리는 게 좋다? 왜 좋은지는 이따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몸에 배이도록 훈련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해볼까요? 반발계수 2는 자, 마이너스에 충돌 전의 상대 속도란 관측물의 속도 V1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V2죠. 관측물의 속도에서 관측자의 속도를 빼줬다. 자, 충돌한 다음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렇죠.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 그림 있는 상태처럼 순서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적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반발계수 조금만 더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가 충돌하여 되튕겨 나가는 과정을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높이 h를 낙하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h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는 세 가지의 경우를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떨어졌다가 되튕겨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갔다. 이럴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상적인 상황 하나를 고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경우는요.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 퍽! 어떤 게 이럴까요? 소똥 누는 거 봤어? 소똥 누면 이게 바닥에 퍽! 아이, 관두자. 찰흙. 찰흙 떨어뜨리면 바닥에 퍽 하고 붙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물체가 적당하게 올라가다 멈춘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이겠죠. 자, 적어도 충돌하여 반발할 때는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경우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때 물체가 바닥에 돌진할 때의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자, 이 속도를 구하는 방식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뉴턴의 제3법칙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 공식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야 돼. 자, 해볼게. 일단 2 곱하기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G에다가 낙하거리는 H입니다. 나중에 속도는 V제곱이고요. 처음에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이라고 쓰면 되겠죠. 결국 속도 V는 얼마입니까? V는 루트 2GH만 하다. 아하, H 낙하하여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는 루트 2GH였구나. 자, 그럼 다시 되튀어 올라가서 원래 높이까지 갈 때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훈련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운동하고 있는 방향과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 반대지요.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대입되었죠. H만큼 올라갔답니다. 처음의 속도는 V의 제곱인데 나중에 멈췄죠. 그러니까 나중에 속도 0 마이너스 V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 부호가 정리되면서 이때 속도 V도 얼마입니까? 그렇군요. 루트 2GH만한 빠르기로 출발해야 원래 높이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자, H 낙하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되는 것 이해 갔죠? 이 관계식들 한번 다 살펴봐. 또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H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의 속도가 얼마여야 되는지도 그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반발계수 2를 적용시켜 봅시다. 2는 마이너스에 자, 관측물은 공이라고 하면 됐는데 그럼 관측자는 어디 갔지? 상대 속도를 적용시키려면 관측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관측자는 보통은 이렇게 지면에 붙여둡니다. 왜? 지면에 붙여두면 운동하지 않으니까 0이라고 쓸 수 있죠. 아, 물론 굉장히 엽기적이죠.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 그렇게 감정이입하지 말고 자, 다시 이 경우에도 관측자는 이렇게 지면에 붙어있다. 이 경우는 아주 엽기적이다. 그지? 자, 그럼 다시 해볼게. 반발계수는 하고 물으면 충돌 전의 상대 속도는
EGH 빼기 0이죠. 왜? 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다음 T에 올라갈 때 속도도 역시 EGH인데 단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놔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EGH 빼기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까 반발계수에서 이 마이너스의 부호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전체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 붙여놓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죠. 아하, 이 충돌은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구나. 이런 충돌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의 경우로 가보죠. H를 낙하한 물체의 속도는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루트 EGH가 된다는 걸 알았고요. 자, 이 녀석이 스몰 h만큼 올라갔다면, 자, 스몰 h만큼 올라갔다면 이때 튀어나가는 속도는 루트 EG의 스몰 h가 된다. 아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연산했던 이 결과를 활용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h까지 올라가서 멈췄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반발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마이너스 루트 EGH 빼기 0. 관측물의 속도가 0이죠. 또 하나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루트 EG 스몰 h 마이너스 0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군요. 자,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문자 h분의 소문자 h로 식이 정리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얘가 1m 낙하했다가 0.36m 올라갔다면 반발계수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는 루트의 1분의 0.36은 다시 쓰면 얼마예요? 이건 1의 제곱에 0.6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쓰면 아하, 반발계수가 0.6인 충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충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비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0과 1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기 바라요. 자, 다음 좀 더 이것도 극단적인 예지요. 얘는 루트 EGH로 돌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저 2가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하고 반발계수가 0인 충돌 이렇게 부르기로 합시다. 자, 보통 선생님들이 여기다 주석을 조금 더 달지요. 완전 탄성 충돌은 결국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 에너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이런 충돌은 실제로 일어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연력학을 공부하게 될 때 연력학의 이상기체가 자유운동을 하다가 특정한 벽에 부딪혀 충돌하는 경우를 배우게 돼요. 그럴 때 그 이상기체가 벽과 충돌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는 하지요. 하지만 이상기체라는 것도 결국 뭐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보일 샤를의 법칙을 따르는 기체라고 하여 정해둔 기체란 말이야. 머릿속에 상상해 놓은. 그래서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겐 아주 중요한 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떨어졌다가 위치 에너지 일부를 잃었지. 그러니까 얘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좀 사족이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귀찮지만 반발계수가 왜 상대속도라고 하는 걸 도입해야 되는지 설명했고, 또 반발계수가 보통 어떤 식으로 측정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았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고민했었던 그 문제로 가볼게. 1kg이 11에 1kg이 5구. 자, 충돌했대요. 꽝 하고 부딪힌 다음에 얘네들이 각각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관계는 뭐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1 곱하기 10 더하기 1 곱하기 5는 1 곱하기 V1 더하기 1 곱하기 V2. 자, 이렇게 적어준 식이 뭐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다음 두 번째, 반발계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슬쩍 충돌 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하자.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결국 얘는 반발계수를 1이라 놓고 풀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발계수는 1인데 마이너스, 자, 충돌 전 상대속도. 그러려면 관측자가 필요하잖아. 항상 관측자를 앞에다 두는 게 편하다고 그랬었어. 그러니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10 빼기 5 V1 마이너스 V2라고 넣을 수 있겠죠. 자,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이 위의 식을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하면 10 더하기 5니까 15는 V1 플러스 V2입니다. 1번식. 다음에 이거 10 빼기 5는 5니까 넘어가면 5는 자, 마이너스 V1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V2 해서 2번식이 나왔어요. 자,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니까 끝난 거야. 그냥 확 더해버릴까요? 더해버리면 20은 2V2군요. 그럼 V2는 얼마예요? 아, 10m/s. 그렇다면 V1은 얼마죠? V2가 10이라면 얘가 10이야. 그러니까 V1은 얼마야? 그래서 V1은 5m/s다. 결국 충돌이 끝나면 이 녀석이 5가 됐고 얘가 10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두 물체가 운동하다가 충돌했을 때 각각의 속도를 구하려면 반발계수라는 식을 이용하여 식 2개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칠판 강의상 여기서 끊고요. 좀 더 어려운 문제 하나를 더 봅시다. 자, 일직선상에요. 1kg의 물체와 또 1kg의 물체와 2kg의 물체가 있다고 할게요. 현재 운동하는 애는 맨 왼쪽에 있는 애가 10m/s로 운동하고 있답니다. 자, 이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즉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든 충돌이 끝나고 나서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 충돌 해볼까요? 1 곱하기 10 더하기, 얘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쓸 게 없지요. 그래도 그냥 아쉬우니까 1 곱하기 0 이렇게 쓸까? 그걸 원해? 그냥 쓰지 말자. 1 곱하기 10은, 자,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 물체의 속도는 알 수가 없으니까 1 곱하기 V1 더하기 1 곱하기 V2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지금 적은 이 관계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래요. 마이너스에 자, 관측자가 항상 뒤에 붙어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 빼기 0 V1 마이너스 V2라고 적을 수 있죠. 자, 얘는 정리하면 10은 V1 플러스 V2. 그 다음에 이거 10은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자, 이 두 개를 더해버릴까요? 더하면 20은 2V2. 그러니까 V2는 10. V2가 10이라면, 자, 여기다 10을 넣어봐요. V1 얼마 되겠어요? 그렇군요. V1은 0 되는군요.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나름 똑바르게 그리려고 했는데 미안. 이렇게 빵 하고 충돌했더니 얘는 정지한 거야. 그리고 앞에 있었던 녀석이 10으로 운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2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충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해봅시다. 1 곱하기 10은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쓸 게 없죠. 다음에 이게 충돌한 다음에 속도를 V1, V2라고 부른다면 1 곱하기 V1 더하기 2 곱하기 V2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은 겁니다. 다음,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이었다. 마이너스에 10 빼기 0. 이번엔 요게 관측자가 되겠죠. 요게. 그리고 V1 마이너스 V2라고 적을 수 있지요. 자, 해볼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0은 V1 더하기 2V2. 그리고 이것도 또 넘어가면 10은 마이너스 V1 더하기 V2가 되는군요. 자, 후딱 더해버릴까? 20은 얼마예요? 3V2. 어머. 그럼 V2가 얼마란 얘기예요? V2가 3분의 20 메타퍼세크란 얘기야. 이게 3분의 20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 그럼 3분의 40 됐죠? 후딱 넘어가니까. 이건 3분의 30이었잖아. 정리해주면 V1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군요. 자, 그러니 이제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볼게. 오늘 뭐 복잡하네. 자, 이 두 번째 충돌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kg의 물체는 3분의 20 메타퍼세크로 운동하고 1kg의 물체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0 메타퍼세크로 운동하는데 그 앞에 정지되어 있는 1이 있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연습했죠. 10이고 정지했던 애가 정콩으로 충돌하니까 멈추고 10으로 갔지. 그러니까 다시 이 경우도 충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물으면 얘는 멈추고 이 녀석은 3분의 10 메타퍼세크로 운동하고 2kg짜리는 계속 3분의 20 메타퍼세크로 운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처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1과 2는 정지돼 있고 10으로 운동하는 1kg 물체가 충돌했단 말이야. 충돌해가지고 빠박 또 빡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운동 상태는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과 반발계수를 이용하여 물체가 충돌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롭죠? 열심히 합시다.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